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가지고 온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650만 발의 포탄을 이미 받았고요. 포만 해도 한 600문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군수 경제로 조달하기 위한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폭염과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 또 국내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목말라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정보, 또 유익한 정보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상황은 어떻고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이제 8월이 되면서 3년 반이 됐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3년 넘게 이렇게 끌다 보니까 양측 다 사실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또 좀 지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도 물론이지만 러시아도 내상이 좀 적지 않은데 사실 러시아 경제는 좀 좋아요. 사실은 좋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뜻밖인데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전쟁 초기 군수 경제라든가 어떤 무기 생산 또 여러 가지 군복이라든가 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 기간 경제가 이제 호황을 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유가가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가지고 온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남성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러시아만 해도 초기에 벌써 한 60만 명이 징집돼서 나갔고 또 징집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청년들만 해도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에 시달리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 외곽, 모스크바나 이런 도심지 말고 중소공업도시는 또 좀 괜찮은 면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소공화국이나 중소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업도시들이 좀 쇠락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전쟁의 물자를 대거나 군수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좀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특히 이제 소공화국이나 이런 데 병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일시에 우리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청년들 기준으로 보면 한 3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그만큼 뿌려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좋지만 러시아 경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차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한 650만 발의 포탄을 이미 받았고요. 포만 해도 한 600문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지금 군수 경제로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내부의 어떤 무기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보다는 그게 다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또 많은 이제 당장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전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지출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 폭격기 타격과 주요 군기지 공격이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뜻밖의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마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제 기습 점령당해서 그걸 탈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용이 큰 이런 손실이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저가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성비가 좋은 공격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 타격도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푸틴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민간인 살상을 마다하지 않고 집중적인 포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비난이 일고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손상받은 자존심, 또 전쟁 목적의 수행,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이 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영토, 특히 이제 이미 차지했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 하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현실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휴전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종전 협상안이라든가 종전안을 만들 수가 없고, 트럼프의 압박도 사실 양측에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중재에 나선다 해도 양측이 일정 기간을 좀 휴전하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자칫하면 그런 휴전 상황이 장기화될 공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좀 교착 상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국제 정세는 좀 불안한,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휴전 상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또 국제사회의 어떤 뭐 압박이나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가능성, 이쪽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나토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완전한 전쟁의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한 협상안 마련, 그리고 푸틴에 대한 압박이나 설득, 젤렌스키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변화와 우크라의 드론 방어가 전황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선방을 했죠.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을 압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특히 러시아의 전차 부대 행렬을 집중적으로 포격함으로써 많은 손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런 드론전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작년 가을부터 그 이후부터는 북한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러시아가 키이우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을 공습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우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SNS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특히 이제 이번 여름 들면서 러시아가 하계 대공세를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적절한 대응을 보이질 못하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오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트럼프의 좀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토도 사실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그 지원을 뭐 줄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지원하는 그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줄어들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 GDP 한 3.5% 이렇게 되는데,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늘리지 못하도록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고치는 개헌까지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나 이 나토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또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보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5개국이 국경에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대인지뢰 매설 금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탈퇴하고 있어요. 그 국가들이 보니까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또 폴란드, 이렇게 나토 5개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경계선, 그게 이제 친러시아 계열인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수발키 회랑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 설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넘어오기가 힘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철의 장막,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공산권의 침략 이런 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의 군비 증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 초기에 유일한 우군이었던 벨라루스. 근데 뭐 별로 보탬이 안 됐죠. 그냥 이념적인 동지. 원래 친러시아 계열이니까. 근데 작년 가을부터 북한 김정은이 군 병력과 포탄 또 무기를 보내면서 많은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낸 푸틴이 지금 받아들인 북한군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추정하기로는 약 1200만 발의 포탄이 152mm로 환산할 때 러시아에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찾은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반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이런 거를 좀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8월 31일 날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여기에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트럼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이제 반제 전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 연대하는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지난 6월 20일 날 한 국제 행사에서 푸틴이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러시아 군인의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러시아 영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전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에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 또 점령하고 있는 영토 이런 것들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크림반도 침공하고 아무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점령하고 도네츠크, 루안스, 자포리아, 헤르손 이런 지역을 다 차지하고 또 러시아 서부 쪽 쿠르스크 지역 점령당했다가 그것도 이제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을 집중 공세를 취하면서 하계 대공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우 전쟁이 당분간 어떤 극적인 반전을 통해 가지고 종전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도 사실 좀 이거를 말려고 이걸 종전시켜서 자신의 어떤 평화 업적 이런 것들로 좀 삼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향한 어떤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푸틴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의 숫자는 현재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몰래 비공개리에 보냈던 초기 병력이 11,000명이고요. 많은 사상자가 났죠. 한 4,000명의 전 사상자가 나니까 올 초에 이제 포병 중심으로 한 3,000명을 보냈고요. 6월에 러시아 특사가 와서 이제 2차례나 와가지고 좀 요청을 하니까 1,000명의 공병 그리고 5,000명의 전후 복구 건설 인력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를 보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가 추산한 데 따르면 러시아에 1,200만 발 정도의 포탄이 지원됐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물론 한 600만 발 정도라고 최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추산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사실 한 3만 명 정도를 추가로 김정은이가 보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CNN 등 유력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반대급부 어떤 기술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다 이런 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미국 매체 등 이제 유력 언론들도 사실 이때쯤이면 좀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핵과 관련한 거라든가 ICBM 관련한 거는 모르더라도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 아니면 북한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 군함이라든가 또 전차 이런 부분에서 좀 기술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도 경제가 어렵다는 건 왜 그런가요? 원래 이게 이 정도 병력을 보내고 이런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용병 형태로 보냈으니까 1인당 한 2,000불 정도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아직 뭐 건설 인력까지 안 갔다고 보기 때문에 한 15,000명만 돼도 하루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캐시가 인건비로만 한 달에 본인한테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북러 간의 지금 밀착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북한산 사과가 러시아 마트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생활 부분까지도 북러 밀착의 어떤 이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게 좀 저희 대북 전문가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당장 뭐 밀이나 옥수수 또 쌀 등이 좀 러시아로부터 당장 지원되고,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좀 북한에 들어오는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북러 관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 밀착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노리고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북한의 대외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은 1%가 안 됩니다. 중국이 뭐 85%다 90%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경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1% 규모였던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서 아무리 그게 단기간에 활성화가 되고 뭐가 들어온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그게 갑자기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례로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좀 수입을 올리겠다고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700~8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직항 여객기 운항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평양하고 모스크바 간의 이제 비행기 운항은 한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북러 밀착 상황을 반영하고 이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아마 모스크바 평양 간의 항로를 좀 열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이게 10,000원이 됐다 그러지만 700~800명 정도의 이 오간 왕복을 통해 가지고 오간 인원들이 되게 뭐 북한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오간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의 운행, 이게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러시아 비행기가 한번 왔다 간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최근에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고 이제 강원도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한 2만 명 수용 규모로 열었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관광객으로 채우기 위해서 원산공항에 러시아 비행기가 취항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노선을 운행할 정도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 원산 갈마공항을 한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국내선, 국제선 전혀 취항한 게 없어요. 그냥 뭐 고추 말리는 용도로 썼겠죠. 그 할주로를 군사훈련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의 규모가 아직도 러시아와의 정기 노선을 운항할 정도, 이건 어렵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모스크바 정기 항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만 뭐 블라디보스톡하고 평양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하고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원산의 어떤 전세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중국의 권력 구조 개편과 북중 관계 악화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북한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 전통적인 친선 관계에서 지금 김정은이 약간 빠져나와서, 아니면 뭐 등을 돌렸다고 볼 수도 있죠.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방은 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도 얘기하고 최선희 외무상도 얘기하잖아요.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들이 보면 정말 괘씸하고 한번 언제 손을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이라든가 또 중국 권력 내부의 동향이 좀 만만치 않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워싱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서기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불러다 혼을 내거나 대북 어떤 제재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한동안 좀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안보를 보장받거나 또 경제적인 이익, 또 군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의 김정은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은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한 지 이제 15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뭔가 지금 41살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본인의 집권 플랜을 이제 짜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대남 관계는 일단 좀 배제하려고 차단벽을 쳐놓은 상태인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김정은의 그 생각의 중심은 북한 체제,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습 정권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게 정말 집중적인 관심사일 겁니다. 딸 김주애를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후계자로 내세워서 어떤 권력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려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상황이 닥친다 그래도 북한 권력을 4대 세습까지 원만하게 좀 끌고 가려는 이런 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국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라든가 어떤 체제를 위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적당히 좀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유엔의 대북 제재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상황을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은 푸틴과 손을 잡는 게 자신들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종착점은 북미 관계 해결이에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미국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는 것, 특히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런 협상을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트럼프와의 어떤 본격적인 협상이나 관계 개선,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기 전까지는 푸틴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대미 또 대외 압박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이 다 이게 만기 칠남형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 CEO인데 회장님인데 저 말단 공장 라인에 매일 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평양에 가서 제가 과거에 이제 방북 취재를 갔을 때도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북한 안내원들이 달려오잖아요. 거기 이제 의뢰원이라 그러는 그 종업원 분들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냉면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그럼 오금 어떻게 먹어? 이러면 면을 건져서 면발에다가 식초를 쳐야 되지 그냥 식초를 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냉면 먹는 거 하나까지도 면발에다가 식초를 쳐서 먹어야 맛이 제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교시가 지배하는 문화가 돼 있잖아요. 김정은은 그런데 그거보다 젊은 지도자고 이러니까 정말 깨알이죠. 어디 가서 뭐 협동농장에 가가지고 벽시 뭐 논에 저벅저벅 들어가가지고 벽시 보면서 뭐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간부들한테도 재난재해 요즘 특히 이제 북한도 작년 수해 겪었으니까 수해 예방 이런 거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뭐 간부들만 지금 계속 닥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곤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서 최고 지도자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가고 나머지는 좀 아래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뭐 재해 예방 같은 경우에도 잘못 관리들이 뭔가 과시를 해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거나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거나 큰 폭염 뭐 아니면은 폭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최근에 북한이 만든 재해방지법에 보면 그 관리들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과시를 이걸로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형까지 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그 체제가 그만큼 경직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시킨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그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오거나 또 차관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남조선급 받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대남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간단체나 또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 줄게, 가져가 이래도 못 가져가는 거죠. 구축함, 전복 등 연달아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북한 내부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정은의 의욕을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력이나 그 역량이 뒷받침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K방산,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또 그리고 각종 이제 선박이라든가 미국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한국의 조선 능력이라든가 특히 미군 군함 노후된 거를 우리가 이제 수리해주는 MRO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이런 최신 선박 못 만들 리가 없지,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시를 했잖아요. 북한은 그동안에 1600톤급 압록강급 함정 이거 만든 게 이제 주였어요. 제대로 만들었다는 게. 근데 5000톤급 구축함을 갑자기 만드는데 그것도 김정은이 몇 달 내로 만들어라. 우리 같으면 한 2, 3년 걸릴 거를 봄에 지시해놓고 올 10월 노동당 창건일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속도전 하면서 닭달까지 하니까 북한은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을 진수를 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한 번에 쭉 미끄러 들어갔으면 좋은데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죠. 복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를 뭐 한 며칠 만에 복구를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세웠어요. 바다에 띄우긴 했어요. 근데 이미 바닷물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이 된 상태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패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이 지시를 했으니까 일단 바다에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한미 정보당국이 보니까 이 배가 아직도 진술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간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속도전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층씩 건물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뭐 굳기나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균열이 생기고 과거에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평양의 부유층들이 산다는 평천구역의 23층 아파트가 준공식도 마치기 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위층들이니까. 한밤에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 거죠.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김정은의 어떤 열등감, 경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군함이라는 것도 또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경제력, 철근은 어떻게 만들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고 또 군함 같으면 그 금속적인 이런 특수압금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전자장비는 어떻게 하고 균형은 어떻게 잡고 특히 진수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나머지는 다 팽개치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핵과 미사일이라든가 뭐 군사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이재명 정부 비난은 무슨 뜻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초기에 좀 기선을 제압하고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길들이기를 하려는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실 집권한 50여 일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북 유화책을 내놨거든요. 대북 학성기 방송이라든가 또 국정원이 비공개 리하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TV 방송도 다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의사라든가 남북교류 또 북한과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들 무제한 허용해 주겠다 이런 조치들을 이제 내놓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선뜻 받아들여 가지고 남북 화해 기류로 갑자기 턴하기가 좀 어렵죠. 작년 초에 김정은이 대남 적대 노선을 천명하면서 한국이 제1의 주적이다. 그리고 남북은 뭐 같은 민족이 아니다. 국가 대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차단벽을 치고 나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게 김정은이 과거에 하노이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특히 하노이 2차 회담 때 문재인 정부가 많은 조언을 해줬다는 이런 후문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것만 믿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그런데 영변
원자로만 내놓고 핵시설만 내놓으면 북한이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해줄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뜻밖에도 우리 영변 말고 핵시설 다른 데도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 공세 이런 거에 김정은이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북미 관계도 이제 파국을 맞았는데 그 화풀이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라느니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너 그러니까 중매 잘못했다 이거예요. 결혼이 이제 파혼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국민의힘, 뭐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던 북한이 포문을 연 건 어떤 의도일까요? 김여정이 7월 28일 날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대남 비난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동안 오빠의 임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남조선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됐다. 이거 말고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이번 김여정 담화의 의미는 첫째, 그동안 무시해오던 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쨌든 입을 열었다. 관심을 그동안에 아예 무관심해서 이제는 뭐 비난, 증오 쪽으로 그나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김여정이 좀 이거는 하나 평가해주고 싶은데 좀 착해졌어요. 과거에는 무슨 이상한 막말로 뭐 욕지거리 이런 거 담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수준은 아니고 비교적 좀 정제된 표현으로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의 강요라든가 대북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담화에서 이렇게 막말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긍정적인 반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차단벽을 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와 아직 만날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한 상태 이런 부분들 지금 복잡한 정세가 있고요. 북중 관계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1월 달에 취임한 이후 쭉 과정을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무지 북한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은 없어요. 중동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관세 전쟁 이런 거에 트럼프가 지금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북한 입장에서도 좀 몸값을 높이는 협상전의 몸값을 높이는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곧바로 김정은이 원산 갈마반도에 짓고 있는 해양 리조트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강원도 원산에 트럼프 타워라도 지을 것처럼 이렇게 관심을 보였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그렇게 또 한번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나이는 뭐 아버지하고 아들뻘이지만 브로맨스를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북미 관계의 정상화 이거 없이는 자기네들의 체제 생존이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면서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미국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거든요. 결국은 트럼프가 벌써 4년 집권인데 한 6개월 벌써 넘어서 흘러버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가 없는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결정적인 시기를 위해서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타임 같습니다. 그 와중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여정의 말 자체가 아주 뭐 여러 번 이렇게 꼬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가 아마 미국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나는 우리 국가수반 그러니까 김정은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하노이에서 그렇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회담은 파국을 맞았지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 이후에도 친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속내도 나타내고 나는 뭐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김정은이 그런 표현도 했고요.
트럼프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스마트해, 뭐 너 대단해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뒷담화도 했어요. 김정은이 저 문재인 저 사람 좀 제발 보기 싫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저 사람 빼고 좀 만나자. 그러니까 한국을 배제한 북미 직접 대화 이런 것들도 노렸던 거죠.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김정은의 생각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트럼프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 부분까지도 파탄을 맞고 이걸까지 거부했다가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승질이 또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발끈해가지고 이란 때리는 거 보면서 아마 김정은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적당히 북한, 우리를 녹여먹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안 된다. 이게 김여정의 담화예요.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차단벽을 이제 곳곳에 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다시 잡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에 밀리던 김여정이 비난전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김여정으로서는 이제 오빠, 나 드디어 이제 오빠의 보좌관으로서 다시 복귀했어. 이런 복귀 신고를 하는 담화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한 1년 반, 2년여에 걸쳐서 조카인 김주애를 띄우기 위해서 김여정은 정말 귀퉁이로 밀려나 있었어요. 뭐 사진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어디 현지 지도를 갔다, 무슨 공장이나 부대를 방문했다 이러면 김주애는 이렇게 크게 나오고 김정은보다도 어떤 때는 더 포커스를 맞추는데 김여정은 사진 한 20장 공개하면 한두 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저 뒤에서 무슨 면봉만하게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김여정이 오빠의 말이나 이런 거에 당 간부들은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핸드폰 보거나 다른 간부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마도 북한 내부의 권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여정이 개입하는 것을 이제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권력의 사실상의 2인자 노릇을 했었는데 완전히 밀려난 것 같아요. 대신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3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와의 2차례 정상회담, 시진핑을 만날 때, 푸틴을 만날 때 김여정이 다 옆에서 보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그런 대외, 대남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김정은이 직접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일 경우에는 김여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간파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로서 김여정을 써먹고 있고 또 하나는 주요 정상회담이나 이런 때 쓸 수 있는 보좌관. 이렇게 아마 두 가지로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풀려갈 것으로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남 차단벽 치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결실을 거두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신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갈 건데요. 여기에서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는 호감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고 또 트럼프가 북한 내에 어떤 대동강변이면 대동강변 아니면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나 이런 곳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부를 또 자기 식구들을 아들 딸들의 부를 불려갈 수 있는 이런 좀 당근책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와의 담판을 통해서 자기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 전통적으로 해왔듯이 북미 관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오시오. 아니면 김정은한테 평양에서 워싱턴까지는 직항을 타고 오는 게 아니다. 서울을 들려서 와라. 서울과 이거 논의가 됐느냐. 한반도 문제는 논의가 됐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 다행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미국과 어떤 한미 동맹, 대북 공조, 그게 뭐 한미일로 이렇게 틀을 넓힌다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을 결국은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어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창의적인 좀 해법, 접근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언급했지만 왜 다시 한국에 집착하는 걸까요? 사실 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또 현실성 있게 논의가 된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제시가 된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것 중에 주한미군 두고 있으니까 좀 돈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압박카드 차원에서 철군이라든가 감군 이런 부분을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감축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혈맹관계 이런 부분을 당장 무시하고 또 한국과의 어떤 경제관계라든가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굳이 악화시키면서까지 당장 이런 철군 이슈를 부각시킬 이유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 측면에서 아무리 주한미군을 지금 빼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아니면 동북아라든가 또 중동 지역 이런 쪽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인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도 굳이 한국에 있는 병력을 빼는 거를 티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지만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드나들 때 인천 김포공항을 통해서 드나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수송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일부는 뭐 민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있지만 군사기지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거를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미군의 어떤 작전 이동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8,500명 숫자 중에 상당 부분은 드나들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판단도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상징적으로 미군을 두고 나머지 병력을 전부 빼내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한국의 어떤 방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게 이제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이 분담률을 좀 올리자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국방비를 한 5%까지는 올려라. GDP의 5%까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은 우리한테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봐요.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 기간 좀 지연이 됐잖아요. 그리고 관세율 결정이라든가 한미 간의 어떤 통상 협상 이런 거가 있기 전까지 뒤로 다 이런 문제를 밀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또 트럼프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날 의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양국 간의 외교장관 또 통상장관 국방장관 사이의 회담이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1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을 줄이는 거를 예산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제하면은 주한미군 감축에 드는 비용을 쓸 수 없으니까 감축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조야의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맥락을 이어가지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거 28,500명. 그런데 트럼프 2기에 와가지고 이게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의회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2026년에 이제 작용하게 될 국방수권 법안, 미국의 국방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법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하원도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도 통과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게 이렇게 규정은 해놨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뭐 주한미군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끊임없이 방위비 또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압박을 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더 좀 가깝고 미국에 좀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략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부터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계속 이어져 온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동맹 또 한미일 대북 공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핀포인트로 우리한테 요구하거나 반감을 보이거나 갈등을 빚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체가 뭐 출렁인다거나 이러기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미중 대립 속에서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강요받고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뭐 안미 경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근데 이제 이 선택지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과의 경제 부분이 어려워졌잖아요. 사실상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대중 관련한 통제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워싱턴 DC를 가는데 이스타 비자를 이제 새로 발급받아야 돼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북한이나 쿠바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의 관광 이런 부분은 대북제재 예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북제재 예외니까 북한 관광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재의 바깥 테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관광으로 대북제재 예외니까 북한을 갔다 왔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가는 게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축돼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특히 뭐 러시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도 사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협상에서 그렇다고 중국 편에 덜컥 쓰기도 좀 어려운 편이 아마 될 겁니다. 향후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 그렇다고 뭐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남북이 뭔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뭐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아마 미국을 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북한, 대북 관계, 남북 관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평화로 돌려가지고 뭐 대화의 물꼬를 두고 이러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중국 러시아 관계 이런 부분의 관리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주한미군 협상에서 한국은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상당 부분 국방비를 뭐 5%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에 이런 그 직접적인 협상 부분 말고 장외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K컬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거, 뭐 미국 당국이 원하진 않더라도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카드를 좀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상 카드로 해 가지고 미국을 좀 설득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토가 방산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토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사실은 우리 뭐 K방산의 품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가성비겠죠. 독일의 뭐 레오파드 전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지만 사실 너무너무
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제 K2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토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우리도 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폴란드라든가 여러 그 나토 국가들이 미국이라든가 또 다른 서방 선진국의 방산 업체들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가서 전차 만들어 줄 수 있니 이랬더니 우리는 이제 전차 안 만드는데, 아니면 야 전차 만들려면 한 2, 3년 뒤에는 너희한테 인도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 당장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값도 싸게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해외에 이제 방산 무기를 수출할 때는 우리 군의 약간 전력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군에 인도될 분량을 미리 빼가지고도 주고 또 생산되는 대로 이제 채워놓고 이런 방식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마케팅을 이제 거기 서구 방산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그 납품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적합성이에요.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나 방산 기술이 현지화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저도 과거에 뭐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방산 업체들 해외에 있는 데 가봤거든요. 거기는 그냥 성능 좋게 그냥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떤 전차 안에 조종실에는 뭐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제시했을 때 구매자 측에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이제 우리도 해외에서 도입해 옵니다만은 도입해 오면서 그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는, 인도 조건도 꽤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죠. 뭐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은 뭐 국가 방위력 한 5위 정도의 이런 위상이 됐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K컬처라든가 뭐 K뷰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현지인들, 특히 폴란드라든가 뭐 헝가리 이런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 도입하는 방산 업체들이라든가 또 해당 국가의 방위를 담당하는 이 부서들에서는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국으로부터의 구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 정세라든가 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이고, 이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사임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새로운 또 신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